일단 지난 3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00달러대 후반대까지 빠졌었다가 이번에 8월 17일 날 12,400달러까지 꾸준한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꾸준한 상승 흐름이 한 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조정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양분해서 둘로 나뉘는데 어떻게 둘로 나뉘냐면 여기까지가 한 번 상승이었고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상승이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고 저처럼 두 번의 상승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상승이었다. 그래서 하나의 조정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부류 중에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하나의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이 3,000달러대부터 12,400달러 정도, 12,500 정도까지 한 3월부터 8월까지 한 5달에 걸쳐서 상승을 했는데 5달에 걸쳐서 정확히 한 8,000달러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약 한 2주에 걸쳐서 12,400에서 9,800이니까 한 2,500달러 정도 빠졌죠. 이랬는데 전체 조정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피보나치를 찍어 보면 가격 상승한 거에 비해서 한파동이 완료됐을 때 가격 상승한 거에 비해서 조정이 너무 얕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엄청난 급등 장세면 618, 그러니까 피보나치로 618 조정까지는 안 줄 수 있는데 이 피보나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율이에요. 전체 상승 대비 현재 가격이 0.5면 절반 정도, 이 상승한 게 이만큼의 절반이면 0.5고 61.8%, 그 다음 78.6%라고 해서 이게 자연의 법칙으로 인해서 설정된 비율인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구글링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피보나치로 차트 분석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상승한 기간에 비해서 그리고 상승한 가격에 비해서 둘 다 너무 터무니없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전에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상승 시작했던 게 이제 12,400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이 끝났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건데 조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BC 형태로 조정이 나와요. ABC 형태로.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상승이 있고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ABC로 떨어지면서 그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흐름이 나와서 정확하게 헤드 크기만큼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상승 관점,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왔었다가 다시 재상승을 하길래 V자 반등이 오길래 많은 사람들이 뭐 14,000 간다, 16,000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 눈에는 절대 상승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9,000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12,000대부터 여기 방송을 켰을 때 숏을 쳐야 된다고 숏 전략을 펼쳤어요. 그 방송을 끄고 다음날 1차 폭락이 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예측했던 넥라인 한번 걸렸지만 다음날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재차 하락이 있었죠. 예상됐던 하락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랬었고 그 이후에 이 떨어졌을 때 저점이 과연 이제 중요한데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어제 방송에서도 파동 카운팅을 해드렸지만 저는 이게 1, 2, 3, 4, 5, 1 나온 게 스펜딩형으로 1, 2, 3, 4, 5에서 여기까지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거래소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저점이 한 번 떨어졌을 때 9,900 후반, 그 다음에 9,800 후반, 그 다음에 9,800 초반까지 저점이 3번이 갱신됐어요. 저점이 3번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매 저점이 갱신될 때마다 저점 갱신을 얼마 못 이뤘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 보통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깨질 때 이때는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저점이 깨질 때마다 폭락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항상 카운터 펀치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 말은 여기가 매수세가 단기간 세게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하락을 성공을 했는데 이때 성공을 했지만 가격을 많이 낮추기는 힘들었다. 그랬다가
반등이 이렇게 LBC 형태로 왔었다가 재차 또 하락이 있었지만 전저점 깨는 데는 실패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기 매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보고 ABC로 다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선 제가 장기 분석과 섞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한 가격 대비 또는 기간 대비 너무 기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조정이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단기간 ABC 하락은 완료됐어요. 단기간. 하지만 그래서 단기간 재차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떨어질 때 한 번에 원레이로 떨어지는 경우는 폭락장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ABC도 딱 파동 카운팅을 하면 나오죠. 그래서 ABC 파동 카운팅이 나왔고, 이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왔기 때문에, 엔딩 다이아고널이라는 거는 파동의 끝에서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고널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파동의 끝인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에서 계속 밑꼬리가 심하게 달리는 거 보면 단기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블 바텀이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간 상승 추세를 예측하고 있고, 단기간 상승이 오면 다시 한번 저는 이 조정이 짧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이 온 후에 다시 한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최소한 9,000 초반대까지. 아마 9,000 초반대가 피보나치 찍어보면 딱 그 618 자리거든요. 618 자리예요. 9,150 정도, 9,100, 200 정도가. 그래서 저는 반등 이후에 다시 피보나치 618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이시는 바와 같이 피보나치 618 자리가 정확하게 매물대 하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과 겹치는 자리예요. 그래서 ABC에서 A가 완성됐고, ABC로 B가 완성됐고, 그 다음에 C로 하락을 해서 지금은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추후 가격이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한번 상승했다가 다 재차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숏을 타는 게 아니고 단기간, 저는 스윙도 자기가 주기가 있는데, 내가 좀 큰 호흡으로 매매를 한다 하면 여기서 숏을 타서 내 목표가가 여기면 여기까지 쭉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숏을 타고 여기서 롱을 타고, 그래서 익절을 하고 다시 스위칭을 해서 롱을 올라가는 거 수익을 보고, 또 숏 롱 매도했던 걸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숏으로 스위칭을 걸고, 숏 스위칭 걸었던 걸 다시 여기서 익절을 하고 롱을 또 스위칭을 하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질 때 한 번 수익이었던 게 한 번 수익, 두 번 수익, 세 번 수익으로 바뀌죠. 그래서 잦은 스위칭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잦은 스위칭을 통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는 걸 즐겨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매매를 얼마만큼 잘게 쪼개서 할지는 매매 스타일마다 다르고, 그런데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너무 매매를 잘게 쪼개서 하려고 하면 초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보다는 수익 매매, 그리고 수익 매매할 때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매매하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너무 높지 않게 한 5배 정도만 설정해서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이름이 트레이딩 뷰예요. 답변을 해주시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던 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보셨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포지션이 없는데 어제만 했었더라도 롱 포지션이었어요. 롱 포지션을 왜 들어갔냐면, 제가 이제 여기 더블 바텀이 나왔고, 그러니까 더블 바텀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거다. 물론 더블 바텀만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이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널 나왔고, 그리고 저점을 낮출 때마다 항상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서 얼마 낮추지도 못했고, 이번에 또 트라이를 했는데 트라이가 실패하면서 또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강한 매물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파동이 이미 임펄스 파동을 카운팅 해보면 여기가 하방 5파가 다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한번 나왔던 지점이 여기였죠. 근데 이 가격이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반등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236 구간밖에 안 되거든요. ABC 파동이 하나가 완성됐는데 전체 파동의 236 구간 정도밖에 반등이 없을 리가 없어요. 최소 0.5에서 618 정도까지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바라보는 게 올바른 시각이에요.
제 방송이 과묵한 유저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임펄스 하락 파동이 나와서 임펄스 파동이 완료가 됐다가 1번, 그 다음에 이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널 나왔다가 2번. 왜냐면 이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널이라는 거는 파동의 끝에서 파동이 마무리되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밑꼬리 저점이 하락했지만 얼마 저점을 하락하지 못하고 강하게 카운트 펀치를 맞는 모습이 있었다. 3번. 4번은 그 이후에 반등이 왔다가 재차 하락을 시도했지만 하락이 되지 않고 더블 바텀식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5번. 그리고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피보나치를 찍어봤을 때 236 반등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 폭락장과 초약세장이라면 0.236 반등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236 반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지금 시장이 초약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그 다음에 7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건 이제 ABC 파동에서 지금 제가 파동이 A, B, C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파동이 완성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중인데, 파동이 완성되면 이 파동의 내부 파동이었던 비반등, 그러니까 파동의 내부 파동보다 파동이 완성되면 더 큰,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더 큰 반등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대부분은 이걸 반드시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았을 때 이때 이제 넥라인에서 부딪히고 12,000까지 올랐던 게 거의 한 1000불에 올랐는데 지금은 반등이 더 적었어요. 기간적으로도 더 반등 기간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반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7가지 매매 그 분석에 의해서 앞으로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롱 포지션 전략을 펼쳤던 게 어제 아침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정확하게 여기였어요. 정확하게 가격이 $10,000, 1080, 1070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기였었고, 어제 포지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쯤 매수했던 걸로 포지션 잡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매수했냐면, 원래 같았으면 아마 여기서 매수를 했었을 텐데, 원래 같았으면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여기였어요. 잠을 일어났을 때 여기여서 눈 뜨자마자 더블 바텀 먹고 지금 ABC 위로 상승했구나 싶어서 롱을 탔고, 제 생각에 이게 지금 ABC A가 나왔고 ABC B가 나왔고 이제 C 웨이브가 나오는데, C 웨이브가 한 번에 나오기보다는 ABC로 끊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ABC 끊어 나오는 게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몰라가지고 분할 매도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어제 1차적으로 여기에서 매도를 했네. 여기서 1차적으로 절반을 매도를 했고, 그래서 어제 방송했을 때는 절반만 포지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송 끄고 나서 이게 아마 오늘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전량 익절을 했어요. 왜 전량 익절을 했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바로 상승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ABC가 완성이 됐고 조정이 온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한 번에 뚫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경과를 지켜보고 차트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그때 제가 대처를 하는데, 제가 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고 1차 매도를 했고 여기서 2차 매도를 왜 전량했냐면, 지금 5분봉도 보셔도 되고 15분봉 보셔도 되는데 15분봉으로 볼게요. 15분봉 보시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고점이 점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하고 있는데, RSI를 보시면 RSI가 점점 RSI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가격은 상승하는데 가격의 힘을 나타내는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RSI 지표는 떨어진다는 거는 추세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그 추세 전환이란 거는 지금이 계속 올라왔던 추세니까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거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됐구나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했냐면, 매수 타점이 여기서 자고 일어나자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1차 매도를 여기서 1차 익절을 했었고, 여기서 그 다음에 2차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익절이 아니고 2차 절반 익절을 한 다음에 숏으로 스위칭을 걸었어요. 숏으로 스위칭을 건 이유는 뭐다? 전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저항이 받을 거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숏으로 스위칭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하고 1차 익절,
2차 익절, 그 다음에 숏 진입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숏 진입한 거는 전량 익절을 했어요. 전량 익절을 했던 이유는 5분봉을 보시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졌지만 RSI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부터 숏은 단기간 여기서 익절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저도 상방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숏을 길게 들고 가기는 불안하다라는 생각에 일단 여기서 전량 익절을 했어요. 전량 익절을 했고, 여기서 익절만 한 게 아니라 단기간 짧게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RSI가 못 올라갔죠. 가격은 빠졌는데. 그래서 상승 다이버스가 뜬 걸 보고 매도를 했는데, 어디서 매도를 했냐면 여기서 매수한 거를 1차 매도를 이제 떨어지다가 반등 왔다가 재실패.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 부근이에요. 반등 오다가 저항받았던 부근이거든요. 다음에 또 반등 왔을 때 저항받을 확률이 높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더 올라왔을 때 2차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이걸 LBC로 저는 봤거든요. 임펄스 파동이 완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딱 최고점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 차트 보고 그냥 대입해서 구라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매매 내역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입을 거의 시장가로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단타예요. 지금은 단타 칠 때는 시장가로 하고요, 스윙할 때는 지정가로 위주로 많이 해요. 왜냐면 단타 칠 때는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5분봉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시장가로 롱 들어갔죠. 롱 들어간 이유가 보세요. 여기서 제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단기간 이제 파동이 완성된 것도 있는데, 파동이 완성되면서 RSI가 가격은 떨어지면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만약 여기서 가격이 지정가로 받았는데, 내가 시장가가 아니고 지정가로 받았는데 가격이 쭉 빠지죠? 그러면 RSI도 쭉 빠지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없어요. 그 말은 반등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째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왜? 임펄스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단기간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파동이 완성되면 마지막 파동에서 상승 다이버스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째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침 딱 5분봉 봤을 때 이 위치가 RSI가 과매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쉽게 많이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다음 RSI는 과매도까지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위로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승 다이버스가 떠서 반등이 반드시 나와요. 반등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지정가로 받는 방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정가로 받았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추세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확인 매매. 반등이 나오면 RSI가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되는 걸 확인하고 시장가로 따라잡는 게 현명한 매매예요. 그래서 단타 칠 때는 주로 시장가를 치고, 스윙할 때는 지정가를 해요.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과거 매매 복귀 내용 오늘 하루치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매매할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포지션이 없는데, 왜 포지션이 없냐면 일단 오늘 저녁에 좀 정신이 없기도 했는데, 일단 개인적인 거니까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하고, 일단 제 생각에는 하락 다이버스 여기서 떴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이 지금 오고 있지만 이대로 깰 거라고 생각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대로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매매할 때 확률 싸움을 해요. 확률 싸움. 저도 100%는 못 맞춰요.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분석을 보시고 100% 똑같이 따라해서 올인하시면, 제가 틀렸을 때 여러분들도 올인나요. 너무 당연한 기초적인 건데, 저라는 사람이 평소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런 모습들만 보고 그냥 몰빵 칠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를 블레임하지도 마세요. 그건 다 여러분 탓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확률 게임을 하는 건데, 어떤 확률 게임이냐면 통계를 내봤을 때 상승할지 떨어질지 그 통계를 내봤을 때 더 뭐가 많은지에 베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높은 확률에 베팅하고, 그리고 손실을 봤을 때 확률이 높은 확률로 베팅을 하더라도 이 높은 확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쳐봐요. 오를 확률이 90%, 떨어질 확률이 반대로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랐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1달러고 떨어졌을 때 손해볼 수 있는 그게 100달러야. 그러면 기대값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기대값이라고 통계 시간에.
그러면 확률과 통계인가 거기에 배웠죠. 기대값이란 걸 배웠죠, 고등학교 때. 그럼 기대값이 이게 더 낫잖아.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뭘 같이 보냐면 내가 수익 벌 확률과 그 다음에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손실 리스크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짧게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손실 리스크는 줄이면서 얼마나만큼 내가 많은 프로핏, 그러니까 이득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손익비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함께 봐요. 손익비와 성공 확률, 이걸 두 개를 다 같이 봐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단기간 하락 다이버런스가 떴을 때, 그리고 뜰 때가 딱 여기가 딱 저항받기 좋은 자리였죠. 왜냐면 이전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다가 저항받은 자리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다가 실패해서 매물대가 쌓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을 지금 받았어요. 근데 이 조정이 단기간 조정 받고 뚫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큰 조정이 온 다음에 상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차트 분석을 했을 때 확률상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이전 저항에 부딪혀서 ABC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완성되면 이렇게 짧게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A 이렇게 반등이 왔다가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포지션에 진입하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물리게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재차 상승할 것 같아서 지금 진입해도, 이 자리에 진입해도, 롱포지션 진입해서 홀딩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저는 어쨌든 물리는 거를, 손절 라인이 먼 거 또는 내가 포지션을 진입했는데 내가 물리는 거, 롱포지션을 탔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제 성격이 손해보는 거를 매매할 때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차분히 좀 기다려 줄까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이 왔다가 떨어지면 반등 왔다가 떨어지는 거에 매수를 할 거고, 그 가격이 아마 적어도 피보나치 기준으로 한 0.5 구간까지는 주지 않을까 싶어요. 0.5 구간이 1100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보다는 반등이 왔다가 재차 하락하면 그때 1100 초반쯤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좀 이제 리스크를 설명드리면, 리스크가 뭐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ABC 상승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언제 손절을 치냐면, 제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분석한 차트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손절을 치거든요. 그러면 제 매매 분석의 근거가 뭐예요? 더블 바텀이 나왔고 ABC 형태로 상승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제 분석이 틀린 거는 언제 틀리게 되냐면, 가격이 이만큼 하락한 거 말고 정확하게 이 지점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이 지점에서 저는 손절을 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죠. 그럼 1200 초반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 9800에서 손절 라인을 갖게 되면 손절 라인이 300달러가 넘어가요. 손절 라인이 300달러면 3%거든요. 주식을 하시던 분은 2-3% 손절 라인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처럼 레버리지 매매를 하고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을 3%씩 가져가는 사람들은 돈 벌기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초보이거나. 아무튼 매매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손절 버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3%의 손절은 레버리지를 10배 쓰게 되면 30%의 손절이에요. 3% 손절 곱하기 10배면 30%거든요. 제가 이 분석 하나 잘못해서 30%의 리스크를 떠안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손절 라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떠안기 싫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롱포지션 진입하기보다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굳이 진입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히 기다려서 좋은 자리를 주면 손절 라인이 더 가까운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더 짧게 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나사랑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강의 해주고 다 알려주면 세상의 비법이 공개돼서 뭐 자꾸 차트가 변형이 일어나고 너만의 비법이 세상에 통용되지 않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솔직히 저도 그걸 조금 걱정하긴 해봤거든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내 방송을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고, 일부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본다고 해서 뭐 이 비트코인의 시총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건데,
제가 뭐 저희 시청자 다 합쳐서 몇백억 몇십억 살까 말까 할 텐데 그거 가지고 시장 흐름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혹시나 나중에 제가 이제 써먹는 기법들이 시장에 통용이 되지 않는 때가 온다고 하면 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시장 흐름에 맞춰서 진화를 해야 되고 변경을 해야겠죠.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는 늘 일어나요, 시대마다. 근데 그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다고 하면 도태돼야죠. 그걸 각오해야죠. 진짜 내가 내 입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트 분석할 때는 질문에 답변 안 해드려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ABC 반등 이후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떨어지면 롱매수를 할 거고, 떨어져 주지 않으면 롱매수 안 할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단기간이긴 하지만 5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서 롱매수 한 다음에 여기서 다 매도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분할로 여기서 한번 2분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간 것도 ABC로 올라가서 임펄스가 안 나왔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것도 임펄스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ABC 나와서 도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왜 단기간 숏에 안 들어가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전반적인 중장기 추세는 롱 추세를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숏 추세를 봤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중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가 같은 경우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럼 역으로 아까 여기는 왜 숏 들어갔냐, 여기는 지표가 너무 확실했어요. RSI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고점까지 손절 라인이 얼마? 한 20달러 30달러 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최고의 타점이었어요. 롱을 익절하고 숏으로 스위칭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를 할 거고, 다음 매수하는 거는 어디까지 들고 갈 거냐면, 아마 1대1 익스텐션 찍으면 너무 적을 거예요. 뭐냐면 ABC가 가격이 1대1로 상승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1대1 익스텐션까지 찍으면 얼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소로 일단 보면 한 1400 후반인데 이것보단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인데 만약에 지금 제가 틀려서 그때 아마 RSI를 봐야겠지만 이대로 상승하면 이때 A 고점 넘기지만 이 고점을 못 넘기고 1대 익스텐션 자리로 머물리고 재차 조정이 좀 길게 올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좀 조정을 제대로 이렇게 다시 받으면 C웨이브가 좀 이렇게 좀 크게 나오면서 ABC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1대1 부근을 조금 넘어서 이 전고점 부근 전까지만 봐야 될 것 같고, 조정을 제대로 거치고 올라가면 좀 더 다음 매물대 한 1700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운팅을 해봐야 돼요. 그 카운팅이라는 거는 파동이 이게 ABC로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을 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실 거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걸 보면 다 나오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니까, 그 너무 뻔한 이야기 가지고 저는 차트에 적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매매를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어제 차트 분석에 이어서 제가 그 분석을 가지고 실전에 대입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공개했고, 왜 그렇게 매매했는지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공개를 했어요. 다음 방송이 내일 될지 언제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지금 미래를 분석한 거 가지고 실전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또 다시 매매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맥은 저점 갱신했는데 비맥 파동 카운팅 안 해도 되냐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거래소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파동 카운팅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차트를 분석할 때 저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래서 추천하는 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바이낸스 거래소를 보고, 그 다음에 비트맥스를 보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를 보거든요. 코인베이스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곳이고, 일반인보다는. 그 다음에 원래는 비트맥스에서 시장 평균가를 참조할 때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와 몇 개 거래소에 거래소 평균 가격을 참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비맥 하던 유저라, 비맥 하는 유저라 코인베이스를 받고, 그 다음에 BTC USDT인 그 테더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함께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는 대부분 이제 1번과 지금 3개를 보죠. 2번과 3번이 상충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틀렸다. 예를 들어서 비맥만 틀렸다. 바이낸스와 비트맥스가 비맥이 틀렸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맞다라고 하면 1, 3번 두 개로 저점을 추론을 하고, 근데 이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외로. 뭐냐면 파동 카운팅을 해봤을 때 어떤 자리에서 휩수가 나올 정도로 갑자기 패닉셀이 나왔거나 물량이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런 자리에서는 파동 카운팅을 해보고 뭐가 저점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렇게 저점을 구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맥만 전저가 깨졌고 코인베이스랑 BTC US,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전저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전저가 깨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또 여기서 파동 카운팅도 여기가 저점으로 보는 게, 그래서 이중 바텀으로 보는 게 더 올바른 파동 카운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저점을 여기로 생각하고 ABC 상승을 보고 있어요. 안병태님이 주식보다 어려운 게 선물입니다. 99.9% 망합니다. 맞아요. 99.9% 망해요. 그거 유명한 일화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주식은 통계가 있어요. 100명 중에 93명이 잃고 7명만 벌거든요. 주식 통계가 있는데, 선물은 통계가 없는데, 옛날 있어요. 옛날 증권 계좌에 강남 지점에, 그러니까 강남 지점이니까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 위주겠죠. 강남 지점에 해외 선물 계좌를 깠을 때 1년 이상 꾸준하게 수익 나는 사람이 5,000명 중에 3명밖에 없었다고. 5,000명 중에 3명이에요. 나름 선물하는 애들은 주식에서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더 큰 시장으로 오는 거거든요. 나름 차트 좀 본다는 애들이. 근데도 이렇게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읽으시고 재방송 보시면 되는데, 다시 보기 많이 하시고 최대한 차트 보는데, 그러니까 파동 이론을 실전 차트에 대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세요. 최대한. 여기서 상승 나오면 상승 관점 아까 이야기했는데, 상승 나와도 그렇게 크게 못 넘길 것 같아. 많이 나와야 한 1500 후반?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뚫으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일단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떨어질 때마다 매수 롱 포지션 들어가서 고점을 넘길 거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굳이 내가 너무 아쉽다라고 하면, 혹시 지금 이제 전고까지 얼마 안 남았죠. 전고가 지금 1400이고 지금 반등이 1300 후반까지 왔는데, 혹시 여기가 뚫리면 여기도 뚫겠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뚫리면 여기도 뚫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뚫리면 시장가로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수익이 너무 적을 거예요. ABC가 어디서 완성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ABC가 이렇게 완성됐는데, 이렇게 여기서 완성되고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완성되고 꺾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 뚫렸을 때 매수하면 생각보다 이 판단을 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내가 본절이 왔는데 홀딩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포지션에 놓치면, 이번 롱 포지션에 놓쳐서 ABC가 상승이 하면 충분히 조정 온 거에 다시 롱을 들어가세요. 왜냐면 여기서 많은 상승이,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1,000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또 조정 받았다가 다시 또 횡보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노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매수를 하세요. 하루에 매매 몇 번 추천하나요? 중독되면 잠 안 자고 컴퓨터 앞에 있을까봐 적당선 추천 부탁드린다. 적당히 벌고 싶으면 돈 한 푼도 못 버실 거예요. 스팅거님, 제가 장담하는데, 적당히 해서 벌릴 것 같으면 절대 못 벌어요. 이건 다 유경험자들만 아실 거예요. 적당히 대충 해서 적당히 매매 중독 안 되고 적당히 하실 것 같으면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일, 그 시간에 다른 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요. 그렇게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최근에 가격 흐름이 좋았거든요. 사실 여기 좋았어요. 왜냐면
폭락했기 때문에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계속 이렇게 가격 지지해지면서 정배열 났던 건 좋은데 이평선이 역배열이 났잖아요. 아, 혹시 또 이렇게 물어보시겠다. 아까 너 이평선 안 본다며 이렇게 물어보시면 현물 기준으로는 이평선을 보고 저 주식할 때도 이평선을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차트 지금 할 때도 이평선을 가끔 보는데 왜 안 보냐면 이평선 가지고 매매하기에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정확도는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진입을 해야 손절을 얼마만큼 짧게 가져가고 얼마만큼 멀리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정확도를 정확히 잡으려면 이평선으로 절대 정확도를 추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추세는 볼 수 있는데 타점을 잡는데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추세는 이평선 말고도 채널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딱히 안 보는 거지 이평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현물할 때, 주식할 때, 그리고 현물할 때는 꼭 이평선 확인해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아직 안 났는데 초입이죠. 그리고 역배열이에요. 전 이런 종목은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데드크로스 안 나고 이평선 정배열 되면 그때 사셔도 늦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저만의 종목 선정하는 기준인데 옛날에 주식하다가 느꼈던 거예요. 왜냐면 이평선이 역배열난 종목을 건드리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유명한 설거지 종목 뭐 있지? 프로토콜? 캐리 프로토콜을 보시면 설명이 정확한 비유가 될 텐데, 이때 이평선 역배열 났는데 처음에 상장해가지고 12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한참 붐이 좋을 때라 50원은 지지받는다고 생각해서 애들이 50원에서 많이 매도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그 트레이더들 애들도 30원 때부터 매수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무조건 반등 나온다? 물 타면 50원 넘어간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이거 120원이었던 게 1원까지 떨어졌어요. 120분의 1토막 났어 이거. 그래서 이평선 역배열 종목은 저는 안 건드려요. 절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주식도 똑같아요. 역배열인 종목 건드리면, 물론 딱 역배열 상태에서 건드리면 최고의 반등을 먹을 수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잘못 건드리면 몇 년 존버해도 내 가격이 안 와요. 지금 도미넌스 보면 하방 추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 10월부터 뭐 반등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순환매 장세가 딱 시작됐던 게 한 4월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업비트 순환매 장세 올 것 같다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처음으로 알트를 손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2년 동안 알트를 손댄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도미넌스라는 거는 전체 BTC 도미넌스라는 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TC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인데 알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전체에서 BTC가 차지하는 비용이 커지겠죠. 그렇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알트코인이 그대로 있으면 BTC 도미넌스가 떨어지겠죠. 점유율이. 그러니까 점유율이에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BTC가 차지하는 점유율인데, 점유율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대충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4월 달부터 보시면 도미넌스가 제일 빠졌어요. 근데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는 경우였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점점 확장이 커져. 그러면 이 파이를 뺏어 먹는 거니까 점유율이 올라가야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빠졌어. 이건 뭐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커졌는데, 이렇게 커졌는데 알트코인의 파이가 더 커져 버린 거야, 비트코인보다. 그러면 도미넌스는 역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쭉 4월부터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미넌스가 빠졌던 거예요. 근데 점점 흐름을 보면 영원히 빠질 수는 없어요. 영원히. 근데 흐름을 보면 하락하는 추세인데 지금 슬슬 추세 전환이 나올 것 같거든요. 뭐냐면 지금 추세로 요런 단기적 요런 추세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저점이 갱신될 때마다 지금 일봉으로 보는 거예요. BTC 도미넌스. RSI가 점점 올라와요. 이 말은 추세 전환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전환이 되던가,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이대로 반등이 오던가 있거든요. BTC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상방으로 보고 있죠.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단기간 11,000달러 때까지.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알트코인이 더 올라가면 지금처럼 도미넌스가 빠져야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비트는 올라오지만 비트 올라온 만큼 알트코인은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을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보셔도 상관이 없고 어떤 코인을 보셔도 상관이 없고 알트코인 물려 계신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알트코인을 샀거든요. 저는 언제 샀냐면 비트가 여기 딱 빠졌을 때 정확하게 $10,000 초반 왔었을 때 업비트에는 알트 현물을 한 1억 정도 샀어요. 이것도 혹시 또 구라라고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겠지?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1억 정도 샀는데 저도 물렸거든요. 이때 샀는데 가격이 이렇게 하면서 비트는 지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알트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물려 있는데 저는 언제 팔 거냐면 저도 팔아야겠죠. 근데 비트가 올라오면 알트도 비트 올라오는 만큼 못 오르겠지만 알트도 올라올 거라고. 그럼 저는 이쯤에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밑에서 다시 받을 거예요.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크게는 좋아요. 물론 개별 종목은 지금처럼 엘프처럼 혼자 막 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엘프가 뜰지 안 뜰지 전 몰라요. 에이다를 물어보셔도 제가 솔직하게 이거 보세요. 제 말 했죠. 이평선 역배열난 종목 안 건드린다고. 저는 여기서 절대 못 샀어요. 저는 절대 이 큰 수익 못 봤어요. 제 기준에는. 이평선 역배열난 종목을 여기서 만약에 샀으면 수익 났겠죠. 제 기준에는 사는 종목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이거 못 사서 수익 못 봤을 거예요. 저라면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평선 위 마지막까지 뚫고 나와서 이제 정배열이 돼버렸죠. 여기서 샀을 거야. 내가 만약 이걸 알았다고 하면 이 가격이 얼마야? 140원 초반에서 샀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밑에선 못 건드리거든요. 개별 종목이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도미넌스가 앞으로 반등이 올 거기 때문에 비트 상승하는 것만큼 알트가 못 쫓아올 거기 때문에 비트가 반등 왔을 때 알트를 정리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마음가짐 어떻게 했냐고? 마음가짐은 30만원이었어요. 그걸로 제가 이렇게 잘 될지 솔직하게 몰랐어요. 이렇게 30만원이 2주 만에 10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2주 만에 또 3억이 되고 또 3억이 또 2주 만에 한 달 만에 10억이 되고 그래서 2달 만에 30만원을 10억을 벌지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잘 될 줄은.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차트를 볼 줄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주식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근데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차트 분석을 엄청 열심히 하고 차트 분석하기 전에 매매 원칙을 10개명을 적어놨었어요. 10개명을 제가 까먹었는데 난 이렇게 하겠다 10개명을 적어놓고 그냥 그 원칙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대로 했더니 운이 좋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10개명이라는 거는 점점 많아져서 1년 좀 지났을 때 27가지인가 25가지인가 늘어났는데 그 제가 1년차 2년차까지만 하더라도 뭐 어떻게 했냐면 진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기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진짜 딱 눈 감고 명상하면서 진짜 오늘도 집중해서 해야겠다라고 딱 목숨 걸고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컴퓨터에 진짜 되게 웃기시겠지만 방구석에서 혼자 뭐 하는지 웃기시겠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앉았고 큰 소리 내서 그 매매 원칙을 읽었어요. 오늘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매매 원칙 다 읽고 나서 매매를 그대로 했어요. 매매 원칙대로. 지금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재가 한 번에 나왔어요. 전부 다 S&P 500하고 S&P 500 편입 실패하고 유상증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 니콜라랑 GM 그 소식이 한 번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자빠진 건데 악재가 나왔을 때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고 싶으면. 그리고 유동성 장세 아직 안 끝났어요. 코로나 시작해가지고 연준에서 돈 푼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유동성 장세가 벌써 끝날 리가 없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보세요. 그때 연준에서 3조 5천억 달러를 풀었는데 유동성 장세가 10년 지속됐거든요. 이번에 9조 달러 푼다고 했어요. 유동성 장세 더 갈 거예요. 버블이 낄 대로 켜서 터질 때까지 갈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고 싶으면 지금 사세요, 차라리. 그리고 한 번에 늘 얘기하지만 몰빵하지 말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왜? 내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싸게 살 기회를 줄수록 좋은 거야. 물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마인드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금도 추천해드리잖아요, 영상으로. 그렇게 사세요. 떨어지면 전 더 살 거예요. 은도 금도. 왜?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전 고마운 거예요. 오르면 안 살 거고 떨어질 때마다 더 살 거예요, 은은. 12,400 고점 찍고 얼마 전에 9,800 초반까지 떨어진 게 저는 단기간 ABC 형태로 단기간
하락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락이 완성이 되면 추후에 재차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 후에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ABC가 한번 나오면 ABC가 한번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600에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자, 파동 내에서 이제 B파동이란 뭐냐면 A가 떨어진 거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그래서 파동 내에 소파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파동이 완성되면 그것보다 더 큰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BC가 이렇게 나오면 다음 ABC가 반동이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ABC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파동 내에 A 파동에 대한 되돌림보다 이 큰 파동, ABC 첫 번째 이 빨간색 큰 파동이 완성되면 더 큰 파동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큰 되돌림이 와야 돼요. 그래서 파동 내 크기를 제가 항상 관찰을 하는데, 파동 내 크기가 11,000 초반부터 12,000까지죠. 그럼 한 $900, $1,000 정도 되는데 아직 반등이 $900, $1,000가 안 왔어요. 그리고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기간적으로도 더 큰 일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해요. 물론 가끔 가다가 뭐 가격 조정만 더 동일하게 주고 시간 조정 안 주던가 시간 조정만 길게 주고 가격 조정 덜 줄 때가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확률이고 80% 90% 이상 확률로 파동 내 크기보다 더 큰 파동이 완성되면 더 큰 파동이 실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상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 통계를 찍었을 때 어디까지 갈 확률이 높냐면, 한 파동이 완성이 됐을 때 초약세장이 아니고선 최소한 0.5반등까지 오거든요, 피보나치로. 그래서 11,100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